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이 동의보감 주역에서 찾은 경영 이야기를 지으신 이성우 박사님을 모시고 이 주역을 어떻게 우리 경영이라든가 비즈니스뿐만 아니라 인생에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성우 선생님께서는 이 삼성에서 28년을 근무하셨고 지금은 외국계 회사에서 계십니다. 이 주역이나 동의보감이 경영하고 관계 있다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그 연결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뭐 이게 뭐 주역 그런 게 미신이 아닐까, 뭐 사기 아니야 그런 반응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반응을 받으십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동의보감 주역 거기에 경영 그러면은 진짜 이질적인 것들이고 과연 공통점이 있을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처음 볼 때는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그 기업에서 이제 이런 혁신이나 이런 걸 하는데 가장 핵심은 어떠한 변화라든지 새로운 것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힘들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흔히 우리가 이제 기업을 사람에 많이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동맥경화에 걸렸다, 소통이 안 된다. 그래서 그 의인화를 하다 보니까 동의보감을 우연치 않게 보게 되는데 동의보감에서 그 우리 몸의 오장육부를 설명을 하는데 그 오장육부가 역시 주역에서 얘기하는 음양오행이라고 해서 목화, 토, 금수. 근데 그게 우리 몸의 간, 심장, 비장, 허파, 신장 요 순환 관계를 갖다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의인화를 하다 보니까 기업,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 제품을 개발하고 구매를 하고 제조를 하고 판매하고 그 다음에 돈을 벌어들이는 이런 과정이 재미있게 설명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그 동양에서 갖고 있는 만물이 순환하는 원리를 기업 경영에 적용해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상당히 그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미국 마이클 포터 교수가 밸류 체인이라고 서양 기법을 갖다가 얘기했지만 그 서양 기법에서는 그 가치 사슬을 얘기를 하지만 우리 동양 그 음양오행에 매치했을 때는 상생상극이라고 하는 개념이 전체 최적화, 부서 이기주의 이런 식으로다가 설명이 더 매끄럽게 되는 걸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계속 찾아가고 발굴해내고 있습니다. 그 일반 독자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를 좀 몇 개 들어주십시오.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정상적인 방법은 상생이라고 하는 전체 최적화 방법은 기업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고 그 제품을 제때 만들 수 있도록 모든 원료들이 제때 공급이 되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만들어서 빨리 고객에게 전달을 하고 대금을 회수해서 그 벌어들인 돈으로 또다시 그 사이클을 돌리는 그러한 이제 그 전체 최적 상생의 사이클인데 그게 또 서로 어긋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품을 개발하는 사람은 자기들만의 목표로다가 빨리 제품을 개발했다 해서 생산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생산에서는 그걸 받았을 때 아직 정상적인 제품을 만들기에는 부족한데 왜 이러한 것을 만들었느냐. 일례로 예전에 이제 그 이건희 삼성 회장께서 삼성이 세탁기를 만들던 시절에 개발 부서에서는 자기들은 설계며 다 끝났다고 해서 보내줬지만 그거대로 만들었을 때 틈새가 안 맞아서 생산 현장에서 칼로 깎아내는 그걸 보고 대노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서로 부서 간에 그러한 싸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그 음양오행 그 개념의 각 경영 프로세스를 갖다 접목해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서양의 경영학이나 학문의 일반적인 틀은 물론 이렇게 어떤 순환이나 사이클 이론도 있지만은 이제 아무래도 그 어떤 직선적인 리니어한 그런 발전을 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주역과 동의보감, 음양오행의 세계에서는 주로 이렇게 순환이라고 보면 됩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합니다. 뭐 서양의 사고 방식은 과학적이고 기계론적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동양 같은 경우는 시작이 있으면은 끝이 있는데 그게 다시금 돌아가는
그러한 순환 개념으로다가 다시 우리 그 기업 경영하는 것을 보게 되니까 그 반복되는 것을 갖다가 볼 수 있었고요. 그래서 그러한 반복을 갖다가 어떻게 경영에 접목을 해볼까 했을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기업도 흥망성쇠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산업 주기 같은 얘기를 할 때도 태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했다가 쇠퇴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미리 전체를 보고 알 수 있게 되면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다음 단계에 어떤 일이 오게 될지를 좀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잘 활용한다 하면은 리스크, 어느 날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찾을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이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스타트업하고요. 그다음에 1년 된 회사, 10년 된 회사, 30년 된 회사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주역의 그 주기에 있는 건데요. 그 연도 그러니까 어떤 시간별로라든가 어떤 단계별로 그 주역이 말하는 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까? 예컨대 한 50년 된 기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뭐 아직까지는 딱딱 맞아떨어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것들을 보면은 비슷하게는 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네 단계를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식으로 하고 우리 동양에서 왜 60갑자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 바퀴 도는 그런 경우에 만약에 50년 정도 됐다 할 것 같으면은 이미 어느 정도 겨울 근처에 가게 되는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뭔가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로 중년 이후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노년을 준비한다 할 것 같으면 그동안 해놨던 것을 잘 관리를 하고 보존을 하면서 마지막 그 마무리를 갖다 준비하듯이 회사 입장에서는 그동안 성장해왔고 성숙기에 거두어들였던 많은 것을 다 틀린 건 사람은 죽지만 기업은 계속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다음 재도약을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 그런 시기로다가 볼 수 있겠죠. 50년 된 경우에. 그럼 어떤 한 50년 된 기업이라 그러면은 그리고 또 어떤 기업의 역사를 이제 비교해 보면은 이제 새로운 기업을 새로운 완전히 다른 업종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고 모른데요. 예. 그러면은 그 주역이 권장하는 어떤 지혜의 측면에서 보면은 50년 된 기업은 그 새로운 뭐 업종 분야에 진출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자기 원래 분야하고 그 인접 그 산업으로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거를 한번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까? 사실 그 부분은 뭐 서양의 그 경영 기법에서도 사실은 힘들고 리소스가 어떻게 있느냐, 환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얘기하기는 힘들지만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새로운 사업을 갖다가 하고 싶고 아니면은 새로운 영역으로 가고 싶다고 했을 때 결국은 사람이 있느냐, 그러한 충분한 사람이 있느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도 한 50년 정도 됐다 했을 때 사실은 지금 우리 삼성전자가 한 48년 이 정도 됩니다. 현대자동차도 이제 좀 한 50년 언저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인력을 양성해야지 되는. 그래서 그 다음 60년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또 성장을 하는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기가 되어야 하는데 요즘 우리 같은 경우는 좀 그 상당히 어려운 환경이 처하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들을 내보내는 게 아닌가, 반대로 행동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 사람들 양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거를 이제 사내에서 키울 수 있지만은 그냥 이렇게 외부에 이미 양성된 인력을 그냥 데려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여지껏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왔던 방법이 그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카웃도 해오고 해외 여기 유능한 인재들도 해오고 했는데 그 성공하는 기업에 7가지 습관하면서 짐 콜린스가 지은 거에서 보면은 그 위대한 기업이나 성공했던 기업들은 의외로 내부에서 경영자도 육성을 하고 양성을 해왔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회사의 그러한 이념이나 이런 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오래 갈 수 있었다. 특히 이제 그 외국 기업들 중에 어려운 시기에 많이 스카웃을 해오지 않습니까? 뭐 스타 CEO를 데리고 오든 했을 때 오히려 이 사람들은 자기만의 그러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감당하기 힘든 변화나 이런 걸 요구하다가 오히려 그게 틀어지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했기 때문에 그건 뭐 하여튼 그런 장단점이 있으니까 경영하는 분들이 판단할 사항이죠. 아, 그런 얘기를 주역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외부보다는 내부에서 인재를 키우라는 얘기가 주역에도 그 관련 내용이 있습니까? 뭐 꼭 주역은 아니더라도 동양 고전을 보면은 그런 사례들이 간간히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옛날에 그 인재를 갖다가 많이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멀리서 찾지 말고 가까이 있는 인재를 잘 해주면 소문이 나서 아, 저 정도 되는 사람도 인재로 대우를 받는구나 하고 오히려 멀리서도 찾아온다. 이제 그러한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전이 보면은 결국은 우리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1대1로 정확하게 설명은 안 되지만 한두 단계 좀 우리가 우회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찾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페이북 라이브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이제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럼 주역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특히 창업 준비와 초기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실 주역에서 그러한 것까지 세세하게는 설명은 힘들지만 예. 어떻게 보면은 저거하고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살이. 우리도 태어나서 성장하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단계까지는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창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보면은 창업자의 그 역량 그것 때문에 이제 초기 회사가 오래 갈 수 있는 내지는 서로 모인 사람들이 좋은 제품, 우수한 제품이 있었기 때문에 상당 기간 동안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성장기에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을 걱정할 때는 결국은 이제 단계별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은 그 주역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참조하면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그 주역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 사람들이 꽤 관심이 많은데요. 이제 동양을 이해하기 위해서 핵심적으로 읽어야 되는 것이 이제 주역하고 이제 또그 논어하고 또 이제 뭐 인도의 뭐 바그바드 기타라든가 이렇게 몇 권 중에 손자문법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주역을 서양 사람들도 공부하기 때문에 동양 사람도 이제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좀 어려워 보이는데 그 어떤 이 공부에 왕도가 없다 그러지만 뭐 좋은 책 같은 거 없습니까? 이거를 빨리 이해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 네, 저도 이제 처음 주역 책들을 보면은 앞에 소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물리학자, 심리학자, 외국의 그러한 분들도 주역을 보면서 오히려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었다.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좀 차이는 날 테지만 같은 경우 이제 어떠한 공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있다 보니까 과학 주역이라고 해서 그걸 좀 풀어서 쓴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문학 관점에서 또 주역을 풀어 쓴 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이제 그 경영학 교수가 또 설명한 책들 이렇게 해서 일단은 많이 읽어봐야 그 과정에서 스스로 터득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건 느낍니다. 그 누군가의 그 지도를 받지 않고 그냥 책만 쭉 혼자 읽어도 됩니까? 그것도 역시 사람마다 다르죠. 근데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렇게 하고 있고 이제 좀 더 수준을 높이려면은 누군가 이제 찾아 나서는 것도 이제 고려하고 있습니다. 근데 차이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주역 자체를 그렇게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그러한 주역에서 얘기하는 아이디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이제 그런 경영이나 이런 데 접목을 해서 우리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그런 쪽에 좀 더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순환을 갖다가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중심으로 엄청나게 이제 경제가 발전하고 그 다음에 정보화 혁명 이런 걸 통해서 고도 성장을 갖다가 이루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도 앞만 보고 달려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달도 참을 기운다고 하듯이 이제 뭔가 반대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저성장기로 들어가고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만 보고 달려왔으면은 이제는 뒤도 좀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뭔가 다른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직장 경험을 보면은 한 30년 전을 되돌아보면 그때 이제 신경영이며 이런 개념들이 나오고 사람들을 갖다가 양성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0년이 흐르면서 고도 성장을 하고 엄청나게 이제 규모들도 커졌는데 그 다음 방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마치 개인 입장에서는 성찰의 시간을 갖듯이 그러한 과거를 돌이켜보는 그러한 것들을 하는 게 한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대로 이해했다면은 이 주역은 어떤 순환을 중시하기 때문에요. 어떤 기업이나 국가가 근데 이제 그 고성장 시대가 지난 다음에 저성장으로 가고 뭐 좀 망할 수도 있고 다시 또 이제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이 고성장 시대가 어떤 기업이라던가 어떤 국가에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예컨대 지금 뭐 2%좀 어렵고 뭐 조금인데요. 근데 다시 5%가 되고 뭐 7%, 8%, 10%가 넘는 그런 고성장 시대가 가능한지요. 주역의 어떤 논리로 봤을 때요. 그렇죠. 여지껏 우리 사람의 인생이 한 60년 지나가고 나면 끝났기 때문에 과거서부터 볼 수는 없지만은 역사를 보면은 사실은 어떠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만약에 60년 주기로다가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경제가 성장을 해왔고 뭐 고도 성장을 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어려운 시기로 가지만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면 다시 한번 일어나는 뭐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지만 60년 주기로 다 해서 보면은 앞으로 또 한 10여 년이 지나면 다시금 우리가 성장하는 모멘텀을 찾고 발전할 수 있는 게 보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국가 전체로 보면은 저성장기 2%뭐 3% 성장하는 거에서 다시 5% 10%가 되기는 힘든 것 같은데요. 어떤 기업이나 특정 기업이나 개인이 되는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미국 전체는 그냥 뭐 그렇지만은 이 실리콘밸리는 그야말로 모든 세계의 모범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리콘밸리를 어떤 주요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실리콘밸리를 주역적인 관점보다는 실리콘밸리의 환경 자체가 그러한 생태계를 만들어 놨기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오히려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이 동의보감과 주역을 같이 묶으셨는데요. 사실 그 동의보감은 음양오행, 주역은 좀 이렇게 64괴이기 때문에 그렇죠. 약간 좀 다른 거 아닌가요? 이제 주역책을 보면은 또 음양오행 부분도 설명이 나오고 또 64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음양오행 그 개념을 우리 허준께서 이제 동의보감을 쓸 때 반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찾았던 거고요. 64괴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계속 연구를 하면서 또 아까 말씀드렸던 순환 개념, 그 64개 궤도 전체 순환 과정을 갖고 있다 하는 걸 갖다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선 12개씩 끊어서 또 하나의 작은 순환 패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 64괴를 다 외워야 됩니까? 어떻게 읽고 그냥 이해하는 정도로 응용할 수 있습니까? 네, 저 같은 경우는 이해하고 자꾸 보다 보면 결국 외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걸 너무 처음부터 64개를 외우려고 하니까 오히려 혼란만 오는데 반복하다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신이고 또 이제 특히 이제 뭐 그리스도교 계통 분들은 이제 점이나 그런 거 치지 말아야 돼. 그렇지만은 이 동전 가지고도 이렇게 앞면 뒷면 이렇게 던져가지고 6번 던져가지고 그 귀를 찾아가지고 이게 무슨 소리다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해보셨습니까? 그게 뭐 통합니까? 뭔가 실제로 좀 그럴듯합니까? 어떤 기회가 나왔을 때 어떻습니까?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거부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자꾸 이 주역을 점서로다가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거를 갖다 멀리하게 되는데 제가 이거를 자꾸 서양 기법에 적용하려고 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이제 동전을 던지든 아니면 뭐 대나무를 던지든 이런 식으로 해서 궤를 보는 게 아니라 요 사상을 충분히 이해하게 됐을 때 각 단계별로 체크리스트를 갖다가 상세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자 자기들이 자가 진단을 하듯이 체크리스트를 체크를 해서 아 그럼 이런 상황이 대표되는 현상이 이거구나 하면서 자기 스스로 그 64개 중에 몇 개를 갖다가 판단하게 되면 아마 점이다 하는 얘기는 좀 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CEO들이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해야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어떤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떤 새로운 사업 분야에 진출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할 때 그 여러 좋은 의견, 전문가들 의견을 들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예스냐 노냐 이걸 결정할 때는 그냥 그 주역점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 어떻게 보시나요? 결국 그렇게 한다고 하면은 다시금 점서 아니냐 예. 이제 그렇게 될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거를 좀 더 체계화하고 모델을 만들어서 각자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데이터가 충분치 않거나 했을 때는 직관에 의한 결정도 무시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러한 충분한 근거 자료를 가지고 마지막 결정은 결국 사람들이 하면서 때로는 뭐 직관도 쓸 수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보조 자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데 활용하면은 더 좋을 것 같고 너무 그렇게 점에 의존하거나 하는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주역의 정신이라고 할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한마디로 한다면 뭐가 됩니까? 변화. 우리 우주의 만물의 변화 원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변화를 갖다가 설명을 하는 것이고 그 변화 역시 순환을 한다. 예. 반복을 한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또 이제 보면은 흔히 우리가 사람도 보면은 뭔가 반복이 되면은 습관이 되지 않습니까? 그걸 바꾸려면은 생각을 먼저 해야 되고 그것을 자꾸 행동에 옮기면서 그게 이제 습관으로 고착이 되면 새로운 그 습관이 생기게 되듯이 기업도 똑같거든요. 기업에 있어서 생각한다는 것은 전략을 갖다가 새로 만들든가 하는 것이고 그 전략을 시행하게 되고 그게 자꾸 굳어지면은 하나의 그 기업의 문화로서 자리 잡는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주역의 변화, 그 다음에 순환 개념을 받아들이면 기업 내부에서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 그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 독자분들께 하실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고전 이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서 요즘처럼 불확실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내는 것을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의 좋은 문화유산 한번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